최윤수 소장님은 IMF 외환위기를 예측을 하시고 소위 말해서 또 다른 한국의 닥터 둠이라고 할까요? 지금 한국 경제 상황 또 세계 경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네. 경제가 지금까지 어떤 흐름을 보여왔는지 그렇죠. 그걸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일기장을 한번 넘겨봐야죠. 예, 이제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상반기에 네. 경기 후퇴가 이미 일어났어요.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1.6,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6%를 기록했어요. 예. 이렇게 그 경제가 축소 재생산에 들어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신용 파괴 원리의 작동이고 또 예. 금융 위기의 진행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해 상반기에 미국 경제에서는 예. 금융위기가 비록 약하지만 이미 진행을 했다 이렇게 봐야 하거든요. 네. 그 이제 다만 이제 미국이 이제 그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면서 갑자기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네. 금리를 높여갔잖아요. 예. 뭐 급격히 높여가고 이제 그 영향으로 달러도 강세로 전환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네.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이제 다른 나라보다 더 높으니까 네. 다른 나라의 국내 저축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갔고 예. 그리고 또 달러가 강세니까 다른 나라에 투자된 국제 금융 자본들은 이게 그 환차손이 생기니까 네. 환차익을 위해서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네. 이렇게 하면서 미국의 유동성이 풍부해졌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경기 회복에 이제 그 계기를 마련했고 4분기 같은 경우는 미국이 2.7% 성장을 했어요. 네. 이제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대단한 실적을 올렸는데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잖아요. 국내 저축 빨려간 나라들 그리고 투자된 국제 금융 자본들이 또 이탈한 나라들은 이제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적자인 나라들은 예. 외환위기 늪에 빠져들었거나 직면하게 됐고 예.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이제 유동성 위기를 겪었는데 네. 그 피해를 가장 크게 당한 나라 중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국내 저축 또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이제 빨려가면서 유동성 위기가 생겼어요. 네. 지난해 10월 달에 네.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는데 예. 이거는 규모가 2천억 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번원 통화의 그게 0.006%인가? 네. 아주 미미한 금액인데 갑자기 그 사태가 터지자마자 예. 건설업계 전반이 이제 유동성 위기에 빠지고 또 다른 그 산업들에도 전염되면서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한 거거든요. 그 결과로 나타난 게 우리나라 분기별 성장률의 추락이에요. 네. 그러니까 1분기, 2분기에 2.6, 3.0%를 기록했던 연율이에요, 이거는. 예. 분기 성장률이 예. 3분기에는 1.3으로 반토막 나고 예. 4분기에는 이게 그 마이너스 1.6%를 기록하면서 예. 이게 그 축소 재생산에 들어간 거거든요. 물론 이제 다행히 올해는 1분기 1.1%를 네. 기록하면서 예. 회복이 약간 되긴 했어요. 예. 근데 지금 2분기는 다시 하강으로 돌아서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우려하고 있어요. 네. 특히 지금 미국 쪽에서 뭔가 트리거가 하나 터지면 이전번에 그 실버게이트 또 실리콘밸리 네. 또 그 크레딧 퍼스트 스위스, 리퍼블릭 예. 이런 은행들이 연달아 파산했던 것 같은 그런 사태가 다시 터지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런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트리거가 하나 터지면 미국 경제가 금융위기 늪에 빠져들고 그게 전 세계 경제에 전염되면서 우리 경제를 덮칠 것 같다. 네. 이런 지금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 소장님, 최윤수 소장님, 이 지금 경제금융위기 이 책을 쓰시면서 그 내용을 보면 경제병리학적인 해석이 좀 있으세요. 뭐 경제병리학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이 어떤 병리학을 말하는가 할 건데 아까 그 일기장을 들여다보면 과거의 역사적인 경제위기가 어디서부터 발생됐는가 김한진 박사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선진국, 특히 미국은 제로금리 시절을 마음껏 누리고 돈을 팬데믹이라 하면서 정부에서 재정을 엄청나게 뿌리면서 결국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주변에 있는 모든 공기를 다 흡수해버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질식해서 죽든 말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결국 경제 병리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한국 경제는 바운더리지 주변에 있지 가운데 있지를 않기 때문에 피해 대상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까? 글쎄요, 그 금융위기라는 경제 질병은 네. 이게 어디에서 터지느냐의 문제지 예. 이게 어느 특정 국가에서 국가는 터진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1997년도에 외환위기가 그 전 세계에 타격을 줬었는데 네. 태국에서 터졌잖아요. 네. 변두리국가에서 터진 거죠. 그게 이제 인도네시아로 전염되고 또 우리나라로 전염되고 이게 또 일본 경제도 타격을 입히고 네. 그 바람에 이제 전 세계가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 이제 그 금융위기는 어디서 터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게 어떤 원인에서 터졌는지 이거는 사후적으로 검증만이 가능하거든요. 아, 예. 사후적인 검증이라고 하셨는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암호화폐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축통화를 가지고 이렇게 시너리즈 효과와 주변 국가들을 무참하게 이렇게 뭐 경제 위기를 맞게 하는 게 정당하냐. 그래서 암호화폐라고 하는 또 다른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화폐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신흥국가 개발도상국이 산업 개발을 하려면 돈을 빌려와야 되고 자본이 없으니까 빌려온 돈이 저리로 빌려왔을 때는 상당히 좋은데 갑자기 미국이 예고도 없이 야 이제 우리가 금리 올리려고 해. 그래서 확 올려버리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엄청나게 커져버리기 때문에 더군다나 글로벌 공급 사슬과 가치 사슬이 다 막혀버린 상태에서 수출과 모든 무역 활동이 중단되다시피 한 상황에서는 금리만 올랐지 수출할 수 있는 양은 절대량이 줄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예고된 위기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소장님, 증시는 오늘 우리 코스피는 올랐고 코스닥은 좀 떨어졌습니다. 한국, 일본 지금 증시만 놓고 보면 이게 위기가 두 분 말씀하신 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예? 증시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미래의 기업 수익에 대한 기대 가치를 놓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일본 엔화 환율하고 우리 원화 환율은 사실은 그 이제 외환의 수급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지나치게 높아 있어요. 정책 당국의 의지가 표현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지나치게 높아 있으니까 이게 조만간 시장의 힘에 의해서 그게 다시 내려갈 거거든요.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당연히 환차익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본 투자도 늘고 있고 우리 주식 투자도 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꼭 명심해야 될 게 이런 게 있어요. 어떤 파국적인 상황이 오기 전에는 주가 지수든 부동산이든 이게 등락을 좀 심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 극단적인 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대공황 직전에 1929년도 9월 달에 미국 다우 지수가 381까지 올라가요. 이게 이제 11월 달에 이게 198까지 떨어져요. 그리고 바로 이게 또 이제 그 1930년 4월에는 294까지 회복이 돼요. 다시 반등하고. 예. 그러다가 훅 떨어져 버리죠. 그리고는 이제 그 뒤로는 줄기차게 내리막길을 걸어서 1932년도에는 이게 7월 달에 42까지 추락합니다. 이게 물론 지금은 그런 일 안 벌어져요. 왜냐하면 주식 시장과 국내 경기 간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밀접하다. 이게 이제 여러 이제 연구들에 의해서 증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그렇게 폭락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정부가 개입합니다. 이제 그런 개입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것 중 하나가 1987년도에 미국이거든요. 당시에 미국의 그 주가 지수가 하루 하락폭으로는 그 대공황 때 그 블랙 튜스데이인가요? 그때 하락률보다 2배나 더 많아서 20몇 %인가 폭락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미국 연준 의장이었던 그 앨런 그린스펀이 다른 일정 모두 취소하고 그 다음날 주식시장 개장하기 직전에 기자회견을 열어요. 그러면서 FED는 미국의 중앙은행으로서의 할 일을 다 하겠다. 이 얘기하고 쏙 들어가요. 기자들 질문도 안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의지가 확고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장도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실제로 뉴욕 연방은행은
주식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해요. 그러면서 금방 회복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처럼 이제 어떤 위기나 파국도 정책 당국이 적절한 정책을 신속하게 펼치면 네. 그건 어느 정도 차단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지금 상황은 참 어렵다. 미국이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다. 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예. 만약에 기준금리를 내리면 네. 달러가 바로 약세로 돌아서요. 그렇겠죠.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 미국에 투자되었던 국제 금융자본들 예. 환차손 피해서 다른 나라로 다 이탈을 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신용 수축 현상이 나타나고 이게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을 시켜서 신용 승수배만큼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압력으로 작용을 해요. 네. 그러면서 금리가 진행이 되는데 또 반면에 금리를 올리잖아요. 네. 그럼 이미 우리가 겪었듯이 국채와 MBS, Mortgage Based Security라고 그러나요? 네. 부동산 담보부 증권이라고 이제 흔히 부르는데 이 가격이 폭락을 해요. 네. 요즘 많이 하락했잖아요, 금년에.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게 SBA 삭제하죠. MBS하고 국채는 현금 보유 비율로도 인정해주고 또 자기 자본 비율로도 인정을 해줘요. 네.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외환 보유고로도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거의 모든 금융기관들이 이걸 다 보유하고 있고 추가 투자까지 하고 있어요. 워낙 안정적인 수익 상품이니까. 근데 그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금융기관들 경영수지가 악화되죠. 네. 금융기관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어느 은행이든 캐피털이든 조그만 곳에서라도 하나가 파산을 하게 되면 네. 이게 이제 트리거가 돼서 금융위기를 전 금융기관으로 확산시키는 네.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은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아주 난처한 상황에 빠져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갈지 제가 궁금해요. 그거 좀 주시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미국이 요즘 연준 내에서도 그렇고요, 월가에서도 그렇고 이 피보팅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총통화량이 지금 풍부한 상태에서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이 좀 어불성설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리는데 금리를 올린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금리를 올리니까 후폭풍, 백파이어가 지금 상당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리려고 하니까 또 신흥국으로 돈이 확 가면서 버블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경제하는 사람 입장에서의 조심스러움인데, 소장님 보시기에 미 연준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는 말씀을 주셨지만 금리를 올릴 것 같습니까? 내릴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제. 미국이 금리를 그동안에 꾸준히 올려왔던 게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명분을 내세웠어요. 예. 만약에 그 명분이 옳다면 3월 23일 네. 연준이 또 0.25% 추가로 인상했잖아요. 네. 그 직전에 3월 8일부터 3월 22일까지 연준의 밸런스 시트 대차 대조표를 보면 네. 3,910억 달러를 추가로 공급을 해요. 네. 이제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죠. 그렇죠. 통화량 증발이 물가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기준금리가 물가에 영향을 끼치는 건 간접적인 거거든요. 네. 기준금리가 올라가서 물가가 안정된다, 이 얘기는 경기가 후퇴해서 수요가 감소해야 나타나는 거니까 그건 간접적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금리를 인상하는 게 네. 물가 불안 때문이 아니라 예. 그 밖으로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는 그 원인이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실제로 미국은 지금 경상수지 적자가 네. 지난해 말 경우에 예. 그 GDP의 3.7%까지 증가했어요. 예. 이제 그 과정도 잠깐 말씀드릴 필요가 있네요. 아까 김한진 박사님 그 금융위기가 미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데 제가 정면으로 반박한 것 같아서 미안한데 사실은 맞아요. 예. 왜 맞냐면 그 금융위기의 심각성은 경제 정책이 잘못되면 굉장히 심각해져요. 특히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면 이게 아주 심각해지는데, 미국은 그 2020년도 팬데믹 그걸 극복한다고, 그때 예. 경기가 하강했었잖아요. 그걸 그렇죠. 극복한다고 그 기준금리를 2.5%에서 0.25%까지 낮췄고, 네. 그리고 본원 통화를 52%를 증가시켜요. 네. 그리고 재정 지출도 42%를 증가시켜요. 네. 대단한 그 경기 부양을 시킨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때 경기 후퇴에서는 벗어났는데 네. 이게 경기 과열이잖아요, 이거는. 네.
그 통화에 의해서 이제 경기를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서 이제 그 경기를 과열시킨 건데 그 영향이 뭘로 나타나냐면 경상수지 적자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GDP의 이게 2.2%였던 것이 2020년도에는 이제 그 예. 부양 정책을 펼친 그 해에는 이게 2.9%까지 급증을 해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이게 3.6%까지 올라가요. 네. 그만큼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그게 8,200억 달러 돼요.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한 9,5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만큼의 달러가 해외로 유출된 거 아니에요. 네. 경상수지 적자라는 얘기는. 네. 그러면 달러는 약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고 그렇죠.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순간 미국에 투자된 금융 자본들은 환차손을 입어요. 네. 그럼 미국을 이탈해요. 그렇죠. 그러면 신용 수축 현상이 나타나고 금융위기가 급속하게 진행돼요. 그 미국은 그런 걸 몇 번 겪었어요. 역사적으로 네. 보면. 그래서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펼쳐서 강달러로 전환을 시켜놓으니까 오히려 해외의 저축들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갔고 또 해외에 투자됐던 국제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이제 끌려 들어가면서 네. 미국은 이제 유동성이 풍부해진 거죠.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1,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했다가 4분기에는 성장률 2.7%까지 올라가요. 네. 그래서 연율로는 성장률 2.1% 기록했을걸요. 예, 그만큼 경기가 호전됐는데 그거는 전형적인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고 이런 정책은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미국 경제에 타격을 입혀요. 네. 이거 그런 사례는 역사적 사례는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1980년대 초에도 그랬고 2009년도에도 그랬고 그 사례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걱정하고 있어요. 네. 지금 미국이 그때 지나치게 경기 부양을 시켰다. 그 결과로 지금의 금융위기가 미국을 중심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이 금융위기를 타개할 정책 수단이 없다. 특히 이 금융위기라는 것은 국제 전염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네.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 공조 체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미국이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이 국제 공조 체제가 원천적으로 구축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이대로 가면 뭔가 트리거 터지면 큰일 난다. 트리거가 터지지 않더라도 네. 연말쯤에는 미국 다우지수가 심리적인 저지선이라는 3만을 뚫고 하향 내려갈 돌파하게 것이다. 되면 네. 대책 없이 미끄럼을 타는 건 아니냐. 그걸 지금 제가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가장 큰 그 뭐라 그럴까요? 불확실성의 하나가 부채 상한 문제, 부채 한도 문제지 않습니까? 공화당 쪽에서는 백악관 보고 비용 줄여라. 이거 안 줄이면 합의 못 본다. 뭐 그런 이야기가 오가면서 아직까지도 앨런 재무장관이 6월 1일이 엑스데이시야. 우리 딴 주머니 차고 있는 거 없어.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 이제 돈 없어. 제가 알고 있기로 한 1,450억 달러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다 그러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부채 한도.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가 부채가 위험하긴 해요. 네. 있지 과다해지면 정부뿐만 아니라 나라가 망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피치는 나오는데. 벌써 신용등급 강등했습니다. 조금. 근데 이 국채가 네. 시장에서 잘 소화되고 네. 또 시장 금리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이게 그 금융위기를 일으킨 사례가 별로 없어요. 네. 제가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네. 다만 이제 이 미국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이제 그런 겁박을 해서 이제 재정 지출도 늘리고 부채 한도도 좀 늘려서 내년 대선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위기설들이 이제 퍼져 나왔는데 뭐 어디 중간쯤에서 합의되지 않겠어요? 지금 화면에 우리나라 GDP 성장률 전망치가 나오는데 내년이 2.3%예요. 올해가 지금 1.4%인데 0.9%포인트 상승하는 거로 나오고 있지만 저것은 어쩌면 기저효과에 의한 내용일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가려고 그러면 결국은 중국 경제와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이게 수출입이 빈번하게 일어나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출입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뭐 25% 이상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홍콩을 포함하면 30%가량 되고요. 자, 중국 경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 여러 가지 회담 속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속으로는 뭔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처장님? 사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그 주요 제품들이
이 부품 소재이거나 그렇죠. 장비들이에요. 네. 지금 우리나라 일반 기계류 수출이 네. 중국에 가지 않으면 중국 공장들이 멈춰야 할 정도로 우리 기계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등 부품 소재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뭐 중국에서 생산하는 의류도 조금 이제 가격 나가는 것은 그 단추나 이런 부품도 거의 우리 거 쓰거든요. 네. 지퍼나 이런 것들. 이제 그래서 지금 중국 때문에 우리 수출이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어렵고 중국 경제도 어려우니까 우리 수출이 줄었다. 그 네.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네. 제 판단은 그것보다 더 큰 원인은 네. 환율 상승이라고 봐요. 예.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늘고 수출이 늘면 경기가 호전된다고 정책 당국이 잘못 믿고 있어요. 원래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경제학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 가끔 반대로 가요. 현장에 가보면 환율이 상승하잖아요. 수출은 반드시 줄어듭니다. 아. 단 한 번의 반대 사례가 없어요. 네. 환율이 상승하면 2, 3개월은 늘 수 있어요. 일본은 수출이 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율 상승의 효과는 2개월 내지 3개월이에요. 아.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네. 환율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해외 바이어가 수출가격 좀 깎자. 그럼 우리 수출업체들 다 응합니다. 네. 거의 100% 응해요. 그뿐만 아니라 그런 요구가 없더라도 풀코스트 원리가 작동을 해요. 네. 이게 무슨 원리냐면 기업들은 적정 이윤 플러스 총 비용으로 가격을 결정한다거든요. 네. 근데 환율이 올라서 이윤이 커지잖아요. 네. 그럼 기업들은 가격을 낮춰서 더 많이 팔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간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물량을 수출하더라도 달러 금액은 또 줄어요. 네. 환율이 오르면. 예. 반대로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잖아요. 그럼 수출은 반드시 증가합니다. 이건 또 설명이 좀 필요한데, 네. 이거 이론적으로 설명 말고요. 그냥 예. 실증적으로 제가 실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2001년도 말에 우리나라 환율이 1,326원이었어요. 네. 이게 2006년 10월 달에는 899원까지 떨어집니다. 예. 우리 원화 가치로는 거의 50%가 앙등을 한 거죠. 네. 근데 그 사이에 우리 수출은 2.7배가 증가해요. 네. 연평균 17%예요.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100달러짜리 수출하던 업체는 네. 2001년도에는 13만 2,600원을 벌 수 있었는데 네. 2006년 10월 달에는 9만 원도 못 벌게 됐잖아요. 수출업체 다 망해요. 네. 이거 수출업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50달러짜리, 200달러짜리를 개발을 해요. 네.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기울여요. 네. 그러면 그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그 덕에 국가 경제의 경쟁력도 굉장히 향상됩니다. 예. 그 결과로 나타난 게 우리 경상수지 흑자가 2015년도에는 GDP 7.4%, 네. 1,000억 달러를 넘어서요. 예. 이제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은 반드시 늘고 경상수지 흑자는 커져요. 네. 근데 이걸 지금 정부 당국이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예. 우리 이제 경제 전문가 사회에서도 흔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수출이 GDP의 절반에 육박한다는 얘기를 해요. 이거 틀렸어요. 이 얘기는 깡통 하나와 드럼통 하나를 합해서 2개라고 얘기하는 것도 똑같아요. 수출은 매출 총액 기준이고 네. GDP는 부가가치 기준이에요. 그렇죠. 다르죠. 그러면 기준을 일치시켜야죠. 비교하려면. 네. 예. 그 기준을 어느 것으로든 일치시켜도 수출은 우리나라 GDP의 10%가 안 돼요. 네. 연도별로 좀 다르지만 네. 9.78 정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내수는 네. 90%가 넘어요. 네. 근데 내수는 이 GDP의 90%를 넘는 내수는 환율이 떨어질 때 주요 자원 가격도 네. 가격이 떨어지고 주요 시설재들도 가격이 떨어져서 같은 소득으로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으니까 네. 경기가 살아납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정부가 자꾸 시장의 힘에 반해서 환율을 끌어올리고 있으니까 네. 지금과 같은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비관파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가 낙관파예요. 예.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지금도 6%가 넘는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네. 이번 금융위기만 잘 극복하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5년 안에 6만 달러 갈 수 있다고 봐요. 또 그 5년 뒤에는 10만 달러 갈 수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네. 우리 국민소득 5만 달러, 10만 달러를 견뎌낼 산업들이 지금 무럭무럭 크고 있잖아요. 네. 그런 대표적인 산업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메모리 반도체는 물론이고 시스템 반도체도 예. 세계 최강의 경쟁력, 생산성을 지금 갖추고 있고 네. 그 밖에도 그 배터리 산업을 포함해서 정밀 화학도 지금 잘 크고 있고요. 네. 우주 항공 뭐 방산 다 좋죠. 수송 기계를 포함한 일반 기계로도 국민소득 5만 달러 이상 견뎌낼 수 있어요. 어쩌면 네. 10만 달러도 견뎌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잘 크고 있는 데다가 지금 산업과 상승작용을 하는 문화가 지금 세계를 호령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엄청 밝다. 네. 제발 이번 금융위기만 잘 극복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큰 시장이 한 번 더 서게 될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